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명문사립 중고등학생들의 자퇴율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무려 전국 4,400개의 학교에서 학생 수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증가하는 학교 내 총기 사건이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5년 4월에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총기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날짜에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총기 사건이 발생했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의 증가로 많은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총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한 학생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뉴욕 명문 사립고를 다니고 있고 하버드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한 여학생의 폭탄 선언이 있었는데요. 하버드 출신 어머니를 둔 이 여학생은 본인도 엄마를 따라 하버드 진학을 목표로 했지만 고등학교 자퇴를 선언했습니다. 자퇴 선언을 한 배경에는 미국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학여행으로 갔던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이라는 점이 큰 이슈가 됐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명문고를 다니고 있고 하버드 진학을 눈앞에 둔 학생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사라 코엔입니다. 뉴욕에서 15년째 교육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 하버드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제 딸 에밀리는 뉴욕의 명문 사립고 고3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딸의 하버드 대학 진학 계획도 확실했고 에밀리의 인생 경로도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날이 왔죠. 학교에서 고3 졸업반 수학여행 장소를 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후보지가 올라왔고 평소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을 우월시하는 미야모토 히로 교장은 노골적으로 일본을 밀어붙였어요. 교장은 회의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언했습니다. 일본은 교육 시스템이 선진적이고 문화적으로도 우수해요. 학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겁니다. 반면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작은 아시아 국가에 불과합니다. 위험도 있고요. 저도 교장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이고 한국은 그저 주변국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같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학생들의 투표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행으로 최종 결정이 났죠. 교장은 결과를 발표하며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에밀리도 처음엔 실망했다고 합니다. 한국보다는 일본에 가고 싶어 했으니까요. 하지만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날 저녁, 에밀리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에 가방을 던지고 거실로 뛰어나왔어요. 눈빛은 결연했고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엄마, 저 자퇴할래요. 한국으로 유학 갈 거예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고3인 딸이 하버드를 목표로 공부하던 딸이 갑자기 자퇴를 말하다니요? 한국은 고작 10일 정도 다녀온 나라인데 갑자기 뭐에 홀려서 그러나 싶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보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한국에 푹 빠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저 수학여행의 즐거움이 아직 남아있어 그런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곧 사라지겠거니 하고 기다렸죠. 하지만 에밀리의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매일 밤 한국 유학에 대한 자료를 찾았고 한국의 국제고등학교들을 검색했어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진심이라면 어떡하지? 대체 한국이 어떻게 보였길래 그리고 뭐가 그렇게 좋길래 눈앞에 있는 하버드를 포기하고 한국에 가려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미야모토 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은 별 것 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그런 곳에 우리 학생을 보낸다는 건 미래를 망치는 일이죠.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후에는 더욱 한국과 같은 나라에 보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계속해서 한국 유학을 고집했고 심지어 직접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진 미국을 버리고 작은 아시아 국가로 간다니 이건 미친 짓이에요. 딸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한 달간의 설득 끝에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죠. 에밀리는 기뻐하며 수락했고 반대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을 직접 가보면 딸의 환상이 깨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저는 애초에 한국에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뉴욕 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은 주로 북한과의 갈등이나 정치적 불안정성 측면에서만 다뤄졌으니까요. 게다가 미야모토 교장의 말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위험하고 후진적인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출발 전날 에밀리가 제게 말했죠. 엄마, 편견 없이 한국을 봐주세요. 최소한 그것만은 약속해주세요. 별 생각 없이 약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대충 빨리 갔다 와서 에밀리를 설득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비행기에서 주변 승객들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었고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옆자리의 중년 남성은 영어로 된 두꺼운 경제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언어에 능통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야모토 교장은 한국인들이 대부분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편견이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이에요. 공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며 방향을 안내하고 있었고 자동 입국 심사대는 미국보다도 효율적이었죠. 미야모토가 얘기한 후진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가만히 서 있는 제게 젊은 한국 공항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표정은 밝았고 영어는 유창했어요. 역시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미야모토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열차를 탔어요. 미국 뉴욕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깨끗함은 기본이고 열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졌어요.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하자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거리는 활기찼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한국의 치안에 놀란 후 호텔에 체크인하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에 대한 나쁜 감정이 점점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면, 내 딸이 나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했다면 그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상품들, 다양한 음식들. 미국의 편의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좋은 지역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지역은 분명 더 열악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미야모토 교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떠세요, 사라? 한국은 제가 말한 대로죠. 후진적이고 위험하고요. 저는 망설였죠. 지금까지 본 한국은 미야모토의 말과 정반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모든 걸 다 본 건 아니에요. 도착한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요. 라고 했지만 미야모토는 계속해서 저를 재촉했습니다. 한국은 하루면 되죠. 더 볼 게 있을까요? 명백히 미국보다 뒤떨어진 나라잖아요. 일본을 따라하는 작은 아시아 국가일 뿐이에요. 이런 나라가 미국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야모토의 말에 묘한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과 편견이 가득한 말투였죠. 그래도 아직은 그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판단은 더 많은 것을 본 후에 내려야 했습니다. 이후 에밀리와 그의 친구들이 방문했던 장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점점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나라와 완전히 달랐어요. 미야모토의 말은 모두 틀렸단 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제 관점을 그리고 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죠. 서울 거리는 계속해서 저에게 놀라움을 줬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미국 뉴욕의 거리는 항상 어딘가 지저분하죠. 쓰레기통을 찾기도 힘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발달해 있어서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적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한 서울에선 여성들이 밤늦게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갈수록 늘어나는 총기 사고로 미국, 특히 뉴욕에서는 절대 여자들이 혼자서 밤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제게 한국의 안전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말도 안 되게 깔끔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건 바로 지하철 선로 추락을 방지하는 스크린 도어였습니다. 미국에선 매년 지하철 선로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도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은데 한국은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지하철은 왜 이렇게 밝고 청결한 건가요? 미국 뉴욕의 지하철은 어두컴컴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지연이 잦은데
서울의 지하철은 마치 SF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승하차했고 차 내 와이파이는 빠르게 작동했죠. 제 옆자리에 앉은 노인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는 영어는 서툴렀지만 스마트폰 번역기를 사용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모습에 또 한 번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지하철역에서 내렸고 학교 견학 예약 시간이 다가와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QR 코드 안내판을 스캔하니 정확한 길 안내가 나왔어요. 공공 와이파이 존도 어디서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한국의 공공 인프라는 미국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는 미국이 크지만 생활 속 작은 디테일들은 한국이 훨씬 앞선 국가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서 익숙했던 무질서와 혼란 대신 서울에선 질서와 안정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학교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문 방식이 낯설었지만 식당 직원이 영어 메뉴를 가져다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식은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가격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했죠.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처럼 음식에 향이 세지 않고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지금껏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제 입에도 음식들이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작은 식당임에도 내부가 매우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게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내 식당들은 고급 레스토랑을 빼고는 대부분 위생이 좋지 않습니다. 음식물도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고 테이블은 당연히 더럽죠. 그런데 한국은 작은 식당들조차 내부가 깔끔하고 매우 깨끗했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어 비를 맞고 당황하고 있던 찰나 어떤 청년이 자신이 쓰던 우산을 제게 건네줬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 얼떨결에 우산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자신은 저 앞에 편의점에서 새로 사면 된다며 웃고 다시 편의점으로 뛰어가더군요. 믿을 수 없는 친절함에 한국이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다 이렇게 친절하고 나이스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제게 한국은 너무나 좋은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죠. 미야모토 교장이 말했던 한국의 위험함, 후진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안전하고 선진적인 모습에 그리고 친절함에 계속해서 놀랐어요. 에밀리가 왜 이곳에 끌렸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육 시스템을 직접 보지 않았기에 최종 판단은 유보했어요. 저녁 호텔로 돌아와 비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총기가 없어도 안전한 사회가 가능하구나. 뉴욕에선 항상 불안감을 안고 살았는데 서울에선 그런 불안감이 없었어요. 이것만으로도 딸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에밀리가 가장 감명받았다던 곳이었죠. 처음엔 그저 오래된 건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궁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말문이 막혔어요. 조선시대 건축물의 정교함과 미적 감각이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투어 가이드는 유창한 영어로 600년 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오랜 역사와 독자적인 문명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미야모토 교장은 한국을 중국과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나라로 폄하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복궁 주변에서 한복 체험을 하는 외국인들을 많이 보았어요. 저도 호기심에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한복의 우아함과 편안함에 놀랐어요.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조화, 선의 아름다움이 돋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예술작품 같았어요. 함께 한복을 입은 프랑스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한복의 색감과 디자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말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고 디자인이 훌륭했습니다. 미야모토가 폄하했던 한국의 문화가 오히려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그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됐고 저는 광장시장에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놀란 것은 위생 상태였습니다. 거리 음식이지만 조리 과정이 깨끗했고 음식은 신선했어요. 미국의 푸드트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사장님이 시식용으로 호떡 하나를 덤으로 주셨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길거리 음식의 맛에 감탄했습니다. 사장님은 영어를 못하셨지만 손짓과 웃음으로 소통하셨어요. 그 따뜻함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호떡을 먹다가 조금 흘렸는데 할머니가 휴지를 건네주시며 친절하게 웃어주셨어요. 외국인에게도 친절한 어르신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미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정의 문화였어요. 떡볶이를 배불리 먹고 시장을 나오며 옆에 있던 한국인 대학생들과 우연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영어 실력과 세계에 대한 지식이 깊었어요. 미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심지어 뉴욕의 지역별 특징까지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교육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학생들과 이야기를 마친 후 미국인들에게 유명한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세련된 카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상점들이 즐비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강남을 둘러보고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한강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강의 야경은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평화로운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미야모토 교장이 말한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에밀리가 이곳에 매료된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은 에밀리가 방문했던 특목고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학교 정문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교내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뉴욕의 명문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보다 더 유창한 영어 실력이었어요. 학교 복도는 깨끗했고 벽에는 학생들의 국제대회 수상 트로피와 인증서가 가득했습니다.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로봇 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증거였어요. 미국 명문고조차 이 정도 수준의 국제대회 수상 실적은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들어간 교실은 수학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칠판 앞에서 토론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과 다양한 접근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입식 교육과는 달랐어요. 다음 참관한 과학 수업은 더 놀라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직접 AI와 통계를 활용한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죠. 대학원생 수준의 연구 주제와 깊이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교사는 조언자 역할을 할 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로 향했어요. 미국 학교 급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잡곡밥, 갈비찜, 다양한 나물과 국, 심지어 디저트까지 제공되고 있었어요. 영양사가 직접 학생들의 영양 균형을 고려해 메뉴를 구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들의 꿈과 열정, 지식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대부분 영어 외에도 제2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었고 세계 시사에 대한 견해도 명확했어요. 이건 고등학교가 아니라 미니 연구소였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오염 분석이었는데 대학원생 수준의 연구였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직접 개발했다고 하니 더욱 놀라웠어요. 미국 명문 사립고의 최상위권 학생들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견학을 마치고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한국 교육의 철학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인성교육까지 균형 있게 중시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에서도 실현하지 못한 교육 철학이었죠. 학교를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놀랍게도 에밀리가 이런 학교에서 공부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에밀리가 왜 이곳에 매료되었는지 점점 더 이해가 됐죠. 미국의 명문대를 준비하는 것보다 이곳에서 배우는 게 더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미야모토 교장이 말했던 작은 아시아 국가, 후진적인 나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게 고등학교라니 우리나라 대학도 이 수준을 따라가기 힘들겠는데 그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 관심이 생긴 저는 다음날 다시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학교 급식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죠. 학교 교장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학교 영양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의 말씀에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교육의 일부였어요. 영양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양소 균형뿐 아니라 제철 식재료, 지역 농산물 사용까지 고려하며 식단을 짜고 있죠. 급식을 통해 식문화 환경 공동체 의식도 자연스레 가르치는 겁니다.
어제 본 급식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미국 학교 급식은 피자,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가 주를 이루는데 한국은 다양한 반찬과 국, 밥으로 구성된 전통식이 기본이라는 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영양과 위생, 그리고 정성까지 담겨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보니 그들의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가 높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런 급식을 먹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교육 예산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데도 아이들에게 이런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교내 카페에서 한 학생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음식이 가장 좋냐고 물었더니 의외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음식 자체보다 함께 먹는 문화가 좋아요. 선생님들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끼리도 이야기를 나누며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급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이 분리된 공간에서 식사하고 급식 시간은 그저 배를 채우는 시간일 뿐입니다. 한국의 급식 문화는 존중과 배려, 소통의 문화였어요. 영양사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환경도 생각해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식재료는 가능한 지역에서 구매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음식의 소중함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가르치고 있죠. 급식실을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급식에서 나라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에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건강과 성장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국가적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을 폄하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미야모토 교장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도 후회됐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한국 유학 결정이 점점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미야모토 교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을 폄하하는 말투였죠. 한국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나라일 뿐이에요. 실체를 보면 다를 겁니다. 그의 말에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직접 본 한국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실이 단단한 나라였으니까요. 한국 방문 일정도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거리를 산책하며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들을 바라봤어요. 편의점의 삼각김밥, 골목의 작은 카페들, 어디에나 느껴지는 안정감.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를 느끼며 걷던 중 길을 걷다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들도 하나같이 한국의 안전함과 편리함, 친절함을 칭찬했습니다. 특히 젊은 외국인 여성들은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어요. 문득 에밀리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에밀리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사진들을 보며 설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이제 이해가 돼.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인정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제가 얼마나 이곳을 사랑하게 됐는지 알아주셔서 정말 기뻐요. 딸의 말에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내가 딸을 이해 못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거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으로 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호텔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안전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죠. 뉴욕으로 돌아가면 이런 자유를 느낄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새벽에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아이들을 위한 나라였어요. 안전하고 교육열이 높고 아이들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이런 나라에서 딸이 공부하고 싶다는데 왜 막으려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미야모토 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히로,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어요. 여기는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안전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기술적으로도 발전한 나라예요.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미야모토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라? 당신까지 세뇌당한 건가요? 한국은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건 세계 최고의 미국식 교육이라고요. 그의 말에 더 이상 설득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직접 본 한국은 그가 묘사한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에밀리에게 권했던 하버드보다 서울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날 오후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비즈니스 모델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에는 한강변에서 산책했어요.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서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누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와는 다른 평화로움과 안정감이 느껴졌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요. 이곳은 에밀리가 꿈을 키우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선택을 신뢰해야 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미야모토 교장은 여전히 한국을 폄하하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무슨 교육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직접 본 한국은 교육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직접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미야모토 교장님이 묘사하신 나라와 전혀 달랐어요. 안전하고 교육열이 높고 기술적으로도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편견으로 한국을 바라봐선 안 됩니다. 제 발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의아해했어요. 미야모토 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을 솔직하게 전했어요. 그 후 저는 한국식 교육 프로그램을 미국에 도입하는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미국 학교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죠. 특히 한국의 급식 프로그램,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학생 중심 교육 방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에밀리는 제 지지 속에 서울국제고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에밀리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지켜봤죠. 제 걱정과는 달리 에밀리는 한국에서 더 행복해 보였고 학업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뤘어요. 지금의 에밀리는 이전보다 더 자신감 넘치고 글로벌 시각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딸의 사례를 들은 다른 학부모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미야모토 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한국 방문 6개월 후 저는 교육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주제는 글로벌 교육 시스템의 미래였습니다. 무대에 올라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한국은 제 인생을 두 번째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딸을 낳았을 때였고 두 번째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우리는 자국의 교육 시스템이 최고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안전, 교육열, 공동체 의식, 미래기술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청중 속에는 미야모토 교장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고 강연이 끝난 후 그가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조금은 열린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당신 말이 전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알아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됐어요. 이제 저는 두 나라의 장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면 한국을 보라는 말이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에밀리는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즐겁다며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의 편견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것을요. 에밀리는 저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있었고 저는 이제야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양국의 교육과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싶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더 넓어질 테니까요. 한국 그 이름이 이제는 제게 희망과 가능성의 상징이 됐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